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40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님들을 모셨습니다. 이용욱 기자, 김진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어느새 인물비상구가 벌써 40회를 맞았는데 이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굉장한 횟수거든요.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믿었습니까? 처음에 이제 이게 시작을 할 때 사실 뭐 김진우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나서는 거 썩 좋아하는 편들은 못 돼서 말하는 것도 좀 버벅대고 지금도 사실 좀 개선이 안 되는 편인데 여하튼 처음에 한 우리가 10회 정도 해보고 잘 되면 계속 하고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요. 예. 만약에 10회 파일럿 하고 이제 이건 안 되겠다고 끊었으면 또 다른 제 흑역사로 남았을 텐데 뭐 그렇게 안 돼서 좀 다행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의외로 좀 호응을 받은 방송을 할 때 이럴 때 좀 많이 좀 기분이 좋았습니다. 예컨대 지금 제가 기억나는 거는 우리가 그 대한민국 엘리트 몰락이라고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원희룡, 뭐 조태용, 김태효 뭐 거기에 뭐 예전에 얘기했던 한덕수 같은 사람 좀 섞어서 이상민이나 근데 그때 그 조회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다 똑같구나. 저도 이제 그 지점에서 되게 분노했거든요. 우리나라의 엘리트라는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인가 그리고 네. 국가가 위기 상황에 있는데 국민들을 돌보지 않는 저 이기주의자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했는데 그게 가장 호응을 받은 것 같아서 제 생각이나 국민들 생각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근데 인물비상구가 그 방송을 한 이후에 그 방송을 당하는 정치인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그 두 분의 독한 말 이런 것들을 되게 귀담아 듣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쓴소리도 좀 하는 방송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김준호 선배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도 뭐 이용 기자랑 비슷하게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갈 줄 생각도 못했고 그 지난 40회 뭐 이때까지 저희 방송한 거를 쭉 보면서 이렇게 한 사람 꼭 집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꼭 집을 수 있는 사람은 원체 뭐 이런 미친 존재감을 발휘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찍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들 방송을 보니까 지난 1년이 사실 비상계엄 1년 하고 겹쳐다 보니까 주로 이제 윤석열, 김건희 부부랑 그 일당들 중심으로 다룬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하고 더 이제 뭐 이른바 정치권의 또 다른 뭐 인물들도 많은데 네.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게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이 사람들 뭐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희가 뭐 인물 비상구라고 했지만 윤석열 잔당들한테는 비상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 가두든지 아니면 저기 담장 밖으로 못 나오게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정말로 이제 윤건희와 그 일당들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다뤘었는데 벌써 12.3 비상계엄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났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에 맞춰서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기억에 남는 게 이제 뭐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뭐 그래서 말씀하신 게 그 정의로운 통합이 필수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통합이라고 해서 이걸 덮고 가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내란 단죄는 편가르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내란 단죄를 해야 그게 정의로운 통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전제로 읽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맨날 했던 얘기인데 윤석열한테는 지금 우리가 사형 집행을 안 하잖아요. 네. 윤석열한테만 집행해라. 뭐 지금 반성도 전혀 안 그런 하고 마음이 들 정도로 집행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리고 나머지 뭐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이런 사람들은 살아생전 그 담장 밖을 못 나오게 좀 오래 콩밥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준호 선배는 그 비상계엄이 벌어졌던 12월 3일 밤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저 지난번 밝혔는데 이게 사실 저한테도 사실 흑역사인데 제가 그때 뒤늦은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그때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약간 홀가분한 기분으로 이제 숙소에서 맥주 한잔 하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저희 이제 정치부 쪽하고 이렇게 당시 이제 에디터들 사이에 이제 이 카톡방이 있었는데 단체방에서 그때 뭐 갑자기 이제 9시쯤 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 뭐 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가지고 뭐냐 그러면서 혹시 또 뭐 그때 뭐 농담으로 뭐 술 취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안 했냐 뭐 이런 농담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개헌 선포하는 거 보면서 진짜 깜짝 놀랐죠. 아연실색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그 현지에서 뉴스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안 되니까 계속 유튜브 보면서 그 뭐 사실 새벽까지 지켜보면서 가슴이 까맣게 뭐 타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 이제 제 애가 고3이었는데 이제 수능 치고 결과 발표 받아서 이제 대입 이제 뭐죠 이제 전형할 그렇죠, 때였는데 준비할 때였는데 애가 별로 평소 그때 이제 걱정이 없던 애고 뭐 정치 이런 데 관심 없는 애들 애도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때 이 계엄 나면 이 저희 대학 입시도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참 걱정을 했던 모습이 지금도 좀 기억이 남습니다. 하긴 뭐 저도 할 네. 말이 좀 있는데요. 사실 그날 제가 신문 저기 김진우 기자하고 저하고 그때 같은 소속이었는데 신문국 정치 에디터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같이 업무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날 야근이었어요. 신문국 야근. 그래서 야근을 하는데 제가 야근하는 날 사건이 많습니다. 제가 저기 정치부 막내 시절에 야근하는데 9.11 테러가 났어요. 야, 진짜 그리고 이거 그 다음에 그 미국이 그때 9.11 테러에 대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보복 공습을 합니다. 근데 그거 이제 예고 없이 했거든요. 그날도 제가 야근이었어요. 그럼 야근하는 날은 이제 부서 상관없이 이제 그쪽에 끌려가서 뭐라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가 이제 그건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한 8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신문국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업무가 한 8시 반쯤이면 대충 이제 뭐 정리가 저희 되는 거죠. 저기 크게는. 그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신문은 이제 우리가 신문을 2번 찍습니다. 그래서 20판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좀 아래로 내려가는 신문들 인데 그걸 다 찍으면 대충 그때 이제 신문 틀은 마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그 다음에 발생하는 뉴스 좀 더해서 이제 서울 시내까지 가는 뉴스를 만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시스템화에서 8시 반쯤이면 이제 한숨 돌리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근데 8시 40분인가 뭐 아무튼 저 정확히 시간은 기억 안 나는데 정치부 이제 후배 데스크가 전화가 와서 선배 뭐 윤석열이 뭐 발표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예산 관련 발표를 한다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근데 마침 또 그때 신문부장이 이제 갑니다 그러는데 가시면 안 된다. 잡고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전화를 해서 취재가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어디다까지 전화를 했었냐면 타사에 저랑 되게 친한 선배 기자분이 다른 계시는데 그분이 좀 이제 그쪽과 가까우시고 이제 빠삭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 워낙 취재가 안 되니까 이제 그분한테까지 전화했는데 그분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저거 술 먹고 횡설설 하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보통 대통령이 뭘 발표를 그 시간에 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고 없죠. 대통령실에서 뭘 발표한다면 그거는 그 상대방이 있는 외교 절차 뭐 이런 거 시간 맞춰서 하는 건데 그래서 발표하는 거 뭐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김준우 기자가 외국에 있으니까 또 제가 얼마나 많은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12 저기 원래 이제 저희 판마감이 10시 반쯤 끝나는데 그날은 이제 12시 넘어서까지 이제 시네파를 다시 만들고요. 그거 보낸 다음에 다시 남아서 다 호회를 만들었어요. 호회를 만들고 집에 한 3시 반쯤 퇴근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 계엄 해제 선언을 안 해가지고 조마조마했었죠.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면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다음날 칼럼 순서였거든요. 근데 칼럼 마감을 이미 사실은 다 써놨는데 쿠데타를 완전히 해보니까 다 고쳐야 됐구나. 다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윤석열 그때 그 계엄 선포 담화문 있잖아요. 그거 패러디 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윤석열과 잔당들의 죄를 구한다. 그리고 윤석열이 뭐라고 하냐면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었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대통령실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다. 뭐 그리고 윤석열의 탄핵은 자유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뭐 대한민국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한다는 걸 뭐 아무 변함이 없으면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돌려서 썼다가 좀 장난하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었죠. 아니 저희가 정말 지금이야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도 단전단수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날 찍은 신문이 경향신문의 마지막 신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제작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고생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러니까 만약 되면은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계엄을 빈말로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도 미리 좀 뉴스를 본 게 있어서 국회에 쳐들어가는 거 보고 야 이거 진짜 단단히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얘기를 했고 참 이게 개인적 얘기인데 저희 마누라가 이제 집에 있는데 그날 그 한 12시쯤 돼서 누가 배를 누르더래요. 아 진짜 자정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뭐 이제 집에 갖다 주실 게 있어서 제가 못 오니까 또 오신 건데 혹여나 제가 저 같은 잔챙이도 아무튼 나쁜 건 많이 했으니까 윤석열 비판을 많이 했어서 많이 했죠. 예.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난 잔챙이기 때문에 순서가 돼도 저 500편 뒤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그날은 뭐
제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가슴이 이제 네. 쫄렸던 날입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시민들의 그런 그 도움 덕에 저희가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고 평온한 일상을 다시 되찾게 됐는데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앞장섰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원식 의장 어떤 인물입니까? 오늘 인터뷰에서 자신이 이제 독립우선 첫 국회의장이고 국회 담장을 넘은 첫 국회의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의열당 활동했던 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 외손자고 뭐 홍범도 장군 기념이사회 사업회 이사장을 맡기도 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왜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하려고 시도할 때 뭐 강력하게 비판도 했고 이 보니까 이제 군함매 중 막내인데 이 양친이 모두 이북 출신이고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두 누나가 이제 북한에 있고 그래서 2010년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때 큰 누나하고 상봉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 의장이 보면 이제 연세대 재학 시절에 이제 전두환 퇴진 운동하다가 재적 투옥돼 가지고 뭐 반독재 투쟁 계속해서 하다가 88년에 평화민주당 그 DJ 평화민주당 입당하면서 이제 여의도 생활을 시작했고 당직자랑 이제 서울시 의원 거쳐가지고 2014년 17대 총선 때 국회에 입성했는데 그때 이제 다음 18대 때는 낙선하고 이후에 이제 내리 사선을 하면서 이제 5선 국회의원이 됐고요. 2014년 3년인가요? 그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라든가 중소자영업자 등 우리 사회 그러니까 갑을 관계에서 네. 이제 이 고통받는 을들을 위한 이제 뭐 단체 뭐 위원회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을지로위원회 위원회입니다. 네. 그 만들었을 때 초대 위원장을 활동하면서 되게 많은 활동을 했고 문재인 정부 집권하면서 첫 원내대표가 됐고 지난해 이제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됐죠. 저는 이런저런 인력을 살펴가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과거에 그 서점을 운영했던 경력이 있던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한 겁니까? 예, 이게 저 연대에서 제적이 된 다음에 87년부터 88년까지 막 1년간 연대 앞에서 동문들하고 알서점이라는 걸 경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연대 앞에는 뭐 오늘의 책이라는 책이 서점이 있었는데 여기랑 가장 유명한 사회과학 서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구기자는 모르겠지만 저 대학 다닐 때도 학교 앞에 저는 이제 후문 쪽 뒤에 막 서점 되게 많았거든요. 전부 다 사회과학 서적. 그래서 보면 그때 주로 이제 학교에서 좀 이렇게 이거 돌 던지다가 뭐 좀 이런 분들 우원식 네. 의장 같은 분들이 많이 이제 관여가 된 그런 서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되게 새롭지는 않은데 뭐 조금 이제 2세대를 지난 그 시청자분들은 이게 뭐지 싶지만 그 시절에는 이제 대학 그런 주변에 것들이 그런 선배들이 하는 사회과학 서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서 같은 거 몰래 숨겨서 팔고 뭐 그러던 시절이었죠. 네. 알서점이라니까 레디컬의 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때도 물론 사회과 서점이 있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그 이제 서점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은 보면은 고 김근태 의원에게 많은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은데 김근태와 우원식 두 사람은 어떤 인연인 겁니까? 뭐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반독재 운동을 했으니까 군부 독재 시절에 이제 운동하면서 만났죠. 그래서 그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에서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었고 뭐 원체 가까워가지고 이제 우 의원은 뭐 김근태 전 의원 지금도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신의 정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김근태 전 의원 이제 중심으로 이제 이른바 민주화운동회 때 재야운동권 인사들이 모여가지고 왜 민평연이라는 걸 그렇죠. 만들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경제 민주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뭐 줄여서 이제 민평연이라고 하는데 우 의장이 이제 그 민평연 핵심으로 활동을 했고 뭐 이거 반드시 겹치지는 않는데 이제 이른바 김근태 전 의원 이니셜을 따서 이런 분들을 이제 GT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네. 우 의장 뭐 지금은 따지고 보면 이제 연배가 조금 있으니까 GT계에서는 뭐 약간 맏형 큰형님 비슷한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오히려 그 밑에 있는 뭐 이인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이제 뭐 계승자 내지는 핵심이라고 보통 불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우 의장이 뭐 이번에도 그 1주년 때도 그 대통령 그 오찬할 때도 넥타이를 메고 왔던데 이제 김근태 전 의원이 남긴 유품이 이제 연두색 넥타이인데 이걸 계속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매는 것으로 유명한데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 결의안 표결 당시에도 맺고 1차 이제 윤석열 탄핵 때도 맺고 그랬군요. 2차 때는 매려고 했는데 저기 아내가 저기 세탁소에 맡겨가지고 못 맸다는 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엄 해제 표결 당시에 이제 이 넥타이 매면서 뭐 김근태 의장 생각하면서 형님 꼭 도와주십시오라고 뭐 속으로 빌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개파 취재하다 보면은 이제 김근태계, GT계 이렇게 의원들 전화 돌려보면은 그 고유의 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정치인 같은데 덜 정치인 같은 이런 약간 특성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때 출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때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제 제압 GT계를 이제 정확히 말하면 GT계라고도 하고 제야 운동하던 사람이나 제압하라고도 많이 해요. 제압하라고도 많이 하고 그 김진우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이인영 의원이 연배는 이제 우원식 의원이 위지만 약간 좀 그 GT의 계승자. 수장 약간 같은. 수장이라고 하기는 그 이인영 의원 상당히 이렇게 말하면 이인영 의원이 저한테 태클 들어올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진지합니다. 맞아요. 진지합니다. 진지하고 예. 사실은 좀 그 저녁을 같이 해보면 아유 이게 무슨 세미나 온 것 같아요. 그분 초선 의원 시절의 기억인데요. 그래서 어쨌든 계승자로 이제 그 제압파들끼리 그래서 이게 의원만이 아니고요. 의원 그리고 사실은 그 밑에 그 보좌관들도 사실은 다 같이 제야했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의원이 있으면 의원 밑에 보좌관들이 그냥 이제 의원님 하는 이런 관계가 약간 동지적 관계라는 맞아요. 느낌을 많이 형동생 하는 받아요. 거죠. 형동생하는 네. 느낌을 많이 받았고 당시에 이제 김근태 의장 그때 보좌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동민 전 의원 그다음에 지금 김원희 의원, 허영 의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다 형형 그러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형형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그때 이제 제압하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야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니까 그 구규현 기자 얘기한 것처럼 좀 덜 정치인스럽고 좀, 그러니까 네. 좀 굉장히 좀 뭐라 할까 진실된 느낌을 준다. 뭐 그래서 기자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높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형 동생이라고 얘기도 하고 좀 이제 뭐라 할까 뭐 물어보면 이렇게 거짓말 안 하고 시원하게. 네. 얘기하고 아니면 거짓말을 해도 표가 나요. 표가 나죠. 아, 저 형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또 하나 붙이면 이제 그게 GT계였고 그래서 GT계는 제가 열린우리당 나갈 때 저도 참 좋아했는데 김근태 의장은 아주 존경할 만한 분이죠. 진짜로. 그리고 뭐 이제 그 밑에 의원들도 너무 훌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은혜 부총리가 당시에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니 부대변인을 했는데요. 거기도 이제 GT계 핵심. 그 GT계하고 이제 대척점이 누구냐 하면 지금 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계시는 당권파라고 그때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동영 장관이 당시에도 이제 열린우리당 의장을 하고 통일부 장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참여정부의 황태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좀 약간 힘도 있었고 제아파에 비하면 사실 살짝 음모론적 느낌을 주는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김한길 전 의원이나 아니면 뭐 이강래 전 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핵심으로 약간 좀 느낌이 달랐어요. 느낌이 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또 하나 붙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니까 친노 직계 해서 뭐 이광재 의원, 백원 의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대통령이 아직 현직에 있으니까 좀 덜 친화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예전부터 알았던 기자들하고는 그래도 관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제압하면 굉장히 좀 낯설지가 않고 그래서 우원식 의원도 사실 그때 알았는데 그렇게 막 파괴력 있게 얘기하는 게 좋은 형님 같은 그런 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이 대표적인 제압하고 실제로 되게 활동 범주라는 것도 그 노동자나 농민, 서민을 위한 행보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현장 중심의 활동을 굉장히 주력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그 저기 민평년의 줄임말 중에 이제 경제민주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 경제민주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했던 의지로 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진짜 현장 많이 갔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른바 그 뭐 무슨 뭐 골목 상권 침해 문제대로 현장 가고 이래서 당시에 그때 기업들 특히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갑 입장에서는 그 저기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오면 당시 야당이었으니까 뭐 여하튼 입법 과정에서는 조금 힘이 없었겠지만 여하튼 온다고 하면 약간 저승사자 보는 느낌들도 있었고 우 의원이 그 이후에도 보면 이 뭐 가습기 살균제 진상조사 규명위원회 그 국조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했고 21대 국회 시절에는 그때 이제 뭐 이른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나오니까 맞아요. 그때 네. 방류 반대한다고 막 단식 농성도 하고 이래서 어떤 현장 중심의 활동을 많이 했고 다만 이제 그런 평가는 있어요. 이게 뭐 그게 이제 이 이른바 이제 우 의장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가 되면서 본인이 이제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면도 있어서 의장에 오른 뒤에도 본인이 보면 뭐 일반 의원들처럼 지역구 현장 민원 받아가지고 뭐 현장 민원실도 운영하기로 하고 의장 그 홈페이지인가 이런 데 보면 자기들 그러니까 의장이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 자체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걸 이제 내세우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김준 선배도 사실 우원식 의장 네. 사실은 뭐 식사도 해보고 얘기도 나눠보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인상 받았습니까? 저는 2010년대 초중반 이때 잠깐 민주당 담당을 했을 때 그때 만났는데 사실 좀 기억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기억이 없는 건지
그래서 딴 후배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후배들도 사실 좀 기억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도 사실 당연히 밥을 먹었고 다 해봤는데 묘하게 기억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보통 우리가 기자들이 원하는 그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음습하거나 개략적인 것들을 원하는데 우원식의 입에선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뭐 그렇게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니 아 내가 저분을 안지는 좀 됐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정치부장을 할 때 원내대표를 하셔서 회사에 한번 인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인사를 하고 그게 마지막이었는데 그러니까 아 저분은 좋은 분 뭐 이런 건 있는데 막 강력하게 정치적으로 뭘 했던 건 기억이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당을 떠난 다음 그 열린우리당 쪽 출입 안 한 다음에 을지로위원회 할 땐 좀 존재감을 보이셨는데 그때 또 제가 있질 않았으니까 근데 보면은 그 정치적으로 뭐 센 발언 같은 거는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에서 네. 그래서 기억에 좀 덜 남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할 때는 자리가 맡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 역할을 했을 것인데도 안 나는 거는 그냥 본인이 아무튼 격한 발언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들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추측성 발언을 좀 저도 해봅니다. 후배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약간 뭐 기본적 성격은 되게 좋으시고 털털한 그렇죠. 성격인데 노잼이다라는 말은 노잼이다. 되게 공통적으로 이게 아마 아까 뭐 이용욱 기자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른바 GT계 애들이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노잼이죠. 노잼이죠. 진지하고 그 아까 아, 뭐 이인영 의원 이야기했지만 세미나 진짜 열리고 이인영 밥 의원 먹는데. 정말 노잼이고요. 우원식 의장 그 정도는 아니고 재밌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누구냐면 여기서 실명을 얘기하겠습니다. 저 김원희 의원 같은 경우 되게 재밌어요. 입담이 좋으시고. 제가 사석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기동민 전 의원도 엄청 재밌고요. 거기도 입담 좋으시죠. 좋죠. 그리고 이제 김원희 의원 재밌습니다. 한번 초청해서 근데 뭐 이제 후배들이 봤을 때는 이제 뭐 최근 10년간의 모습 정도를 봤을 거니까 그 후배들이 봤을 때는 이제 약간 존재감이 아까 이용욱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2017년에 원내대표 당선 그러니까 그때 한 1년 정도 한 거 빼놓고 그 이후에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할 기회들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2020년 정기 전당대회 때 당대표 출마를 고민한다고 이렇게 약간 하다가 당시에 이제 이낙연 김부겸 나오니까 자기 안 나오겠다고 접고 2021년 재보궐선거 패배 후에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조기전대회 있을 때 당대표 후보로 출마를 했죠. 했는데 당시 이제 송영길, 홍영표 이 두 사람이 맞붙으면서 이제 3위로 밀려나가지고 그래서 그때 막 그 이후에 이제 행보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당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5선 도전할 때 이게 자칫하면 5선도 위험해.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지역구인 노원구가 그렇죠. 이제 사실은 민주당 텃밭이기 때문에 합쳐지는 상황이 생겼는데 상대 쪽도 그쪽도 이제 재선 의원이 이래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래서 이 뭔가 이렇게 정치 행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 의장이 이제 2024년 국회의장 출마하면서 방향을 틀어가지고 오히려 이게 이제 뭐 좀 있다가 보면 이제 그렇죠. 역전 인생이 됐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아니 정말 역전 인생이 된 게 2024년 12월 3일에 우원식 의장은 과감하게 월담을 결행했고 그 모습이 지금 국민들 뇌리에는 완벽하게 각인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상당히 좀 우원식 의원이 역시 좀 진중하고 이런 게 이런데 빛을 발한다 했는데 행보를 한번 돌아보면 이게 정치적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자기가 헌법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 77호 저도 이제 윤석열 때문에 헌법을 보게 되는데 보면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은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되고 국회는 이제 제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의장이 당시 뭐라고 하냐면 헌법상 통고가 없으면 국회가 계엄을 검토 통제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한다 이런 논리로 해서 헌정질서 침해다 이래가지고 비상 계엄 선포라는 그 긴급 상황이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을 근거로 뭐 의장 직권에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회의 소집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회의 소집한 다음에 그 국회 그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을 하고 통과를 시키는 과정에서도 보면 서두르지 않잖아요. 150명이 왔는데도 굉장히 차분하게 했죠. 네. 차분하게 오고 좀 더 기다렸다가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야당 의원도 좀 들어오고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18명인가 들어와서 표결에 참여를 했잖아요. 사실 좀 더 일찍 할 수 있었는데 야당 의원들이 들어옴으로써 어떤 그 법적으로 시비를 차단하는 정당성이 더 정당성을 부여되고. 더 부여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결 직후에 저는 메시지도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비상계엄 해제해야 한다. 뭐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 바란다.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제 국회가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질서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이제 국내외에도 보내고 뭐 금융시장에도 보내고 이제 해외에 대해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그래서
우원식 의원을 좀 제가 다시 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주 아닌 게 아니고 실제로 그날 당일에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의장 왜 빨리 처리 안 하냐 이렇게 많이 했다는데 우원식 의장이 사후 수료를 보면은 그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거고 그분이 계엄 1년을 맞아가지고 쓴 책의 제목이 재밌는 게 월담했잖아요. 넘고 넘어예요. 넘고 넘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제가 봤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악을 행하는 자는 선을 행하는 자의 작은 흠결을 확대해서 너도 나와 같아라고 호도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다. 그랬기 때문에 차분하게 했다는 거예요. 정당성을 부여하고 절차적으로 천천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계엄 해제하고 탄핵 소추하는 그 과정에서 일련의 이제 과정에서도 보면은 약간 좀 밖에 나가서 시위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걸 되게 차분한 대응을 끝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 절차적 과정, 민주주의의 프레임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면서 이 관계를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준비를 하면서 이제 여당 쪽에는 물어도 보고 그랬는데 그 이랬다고 해요. 우원식 의장이 이제 탄핵을 하면서 나갈 때 준비를 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공간에서 나가는데 사모가 무서워서 문을 다 잠궜다. 그리고 이제 집이 언제 들어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관문을 다 걸어 잠궜다고 하고 나중에 이제 주변에 한 얘기는 내가 만약 잡혀가면 바로 직결로 보낼 수는 없으니까 뭐 주변을 다 파서 어떤 식으로든 파렴치범을 만들고 뭐 그래서 자기만이 아니고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그렇게 엮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좀 들은 게 그럼 우원식 의장은 계엄을 알고 있었나 그래서 크게 믿지는 않았는데 이제 박선원 의원이니 뭐 김병주 의원, 김민석 의원이 계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 지금 김민기 의원이시죠, 전 의원. 근데 이분이 굉장히 꼼꼼하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국회 정보위 출신이라 이거 허투루 듣지 않고 본인이 챙겨서 보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하고 그래서 참모진이 관련 보고도 하고 이래서 인지는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걸 얼마나 믿었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실제로 그 김민기 의원 그 사무총장 얘기했지만 김민기 사무총장이 사실 그 뭐 정보위도 했지만 이분이 이제 특공여단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공여단 들어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평소부터 이제 계엄 가능성도 경고를 했고 실제로 이제 아까 뭐 이용 기자 얘기했듯이 계엄 시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우 의장하고 이제 회의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아까 이용 기자 얘기했던 것처럼 회의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을 때 대응하는 건 대응하는 완전 다른 다르죠. 문제죠. 아마 본인이 그렇게 알고 있었더라도 되게 살뜰렸지 않았을까. 그 와중에 자기가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하는 걸 보면 이게 웬만한 사람 아니고 내공이 아니면 진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우 의장이 그때 뭐 그 상황도 되게 긴박하면서 그 나중에 뭐 수리한 걸 보니까 그때 이제 왜 그 빨리 표결 안 하냐고 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심지어 뭐 그때 욕도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지켜보는 저희들도 우 의장 보고 아니 저 왜 안 하고 있냐고 막 빨리 해야지. 근데 이제 본인은 이제 절차적인 부분들을 하나라도 이렇게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데 그 당시에 본인한테 본인이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어먹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결단이 그러니까 판단이 맞았다는 게 그 윤석열이 지금 이제 재판 과정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뭔가 법적인 빈틈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해주고 들어와가지고 이른바 법기술자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조금이라도 만약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더니 당장 윤석열 아마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거부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 보면 이제 윤석열이 국회 계엄 해제 결의한 이후에 법전을 한창 뒤져봤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혹시 뭐 틀린 게 없나 싶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우 의장 판단이 되게 맞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원식 의장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은 본회의장 상황을 CCTV로 촬영해서 외부에 송출한 겁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문을 부수고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장면을 모든 국민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결정이었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던 근간이 되는 요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여하간 이래놓고 보니까 전반기 국회의장 잘 뽑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그 앞에 연원을 따져보면 정말로 추미애 그 의원과 피 튀기는 승부 끝에 신승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이거 이제 말을 잘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이제 워낙에 이제 당원들이 저기 민주당 당원분들이 다수가 이제 추미애 의원을 좀 지지하는 세력이 강했던 것 같은데 이 국회의장을 뽑는 거는 사실 의원들 투표로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추미애 의원이 워낙 좀 강하시고 그러니까 의원들 사이에 반감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추미애 의원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나중에 우원식 의장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 그때 제가 회의에서 말씀드렸지,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법무부 장관 하시는 정성호 의원께서 그 본인이 처음에 국회의장을 나가려다 드롭을 하시면서 그 민평년 회의에 한번 참석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국회에 대한 격리하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이 옆에 서 있어요. 같이. 그리고 원래 정성호 의원은 민평년에 가시는 분이 아닌데 그 자체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꼭 대통령의 마음이 추의원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의원들은 자기 이제 그 개인적 기호에 따라서 많이 그렇죠. 움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변이 일어난 거죠. 보니까 나중에 뭐 9표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 우 의원이 사실 그때는 좀 개인적 개인기와 뭐 일부 좀 반감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여하튼 뭐 다른 분이 돼서 다음에 어떻게 됐어 이런 건 아니지만 우 의원은 그 당시에 좀 욕을 많이 들으셨는데 이 내란 대처 과정에서 너무나 침착하고 진중하게 맞아요. 잘 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이제 덮지 않았나 그런 이전의 논란들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국민들이 그냥 먼 발치에서 보는 것과 의원들이 같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는 모습이 다른데 우원식 의원은 원내대표를 했죠. 추미애 의원은 원내대표를 도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이력은 없습니다. 대신 당대표는 했죠. 우원식은 당대표는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들 사이에 선거를 뽑는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관측과 달리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여하간 국회의장을 마치고 나면 우원식 의장은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 전례를 보면 국회의장이 사실 이제 의원직의 뭐 마지막이잖아요. 정도잖아요. 예. 그래서 의장을 마치면 남은 이제 의원 임기 끝내고 통상 이제 정계를 뭐 은퇴 정도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딱히 뭐 활동을 안 하면서 이른바 이 원로로서의 역할들을 통상 해왔잖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이게 우 의장이 아마 이 남은 임기 동안에도 이제 이른바 제2의 윤석열 막기 위한 제도 개혁 뭐 이런 쪽에다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이제 계엄 과정에서 이제 좀 이른바 이제 인기를 좀 얻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뭐 가장 신뢰받는 정치인 1위에 오르기도 맞아요. 하고 네. 약간 대권 후보 이런 데도 잠깐 이름이 오르기도 하고 그리고 뭐 MZ 세대들한테서는 그 당시에 막 이 감정을 담아 가지고 이렇게 의사봉 두드리는 걸 보고 뭐 이제 뭐 국회 토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약간 좀 약간 친근한 이미지도 얻었는데 과연 이제 그 이후에 뭐 정치가 생물이니까 뭐라고 제가 단언할 수 없지만 대선에 도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근데 주위에 보면 이제 반짝 인기에 현혹돼 가지고 이제 도전했다가 인생 망친 인사들도 흔히 많이 봤고 지금 약간 그런 관례가 조금 깨진 측면이 있는데 이른바 이제 입법부 수장을 했던 사람이 과연 이제 행정부 수장까지 도전한 선례가 과연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없었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여론까지 감안해서 우 의장이 다음 스텝을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하나 드리면 같은 얘기인데요. 일단 국회의장 하면 그게 마지막인데 그 이후에도 노리셨던 분들이 좀 계세요. 그러다 이제 결국은 못 하셨죠. 근데 요건 이제 욕 먹고 못 했는데 그쪽에 알아보니 더 할 이제 원래대로 그거를 뭐 어긋나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그렇구나. 같고 네. 다만 뭐 현장에 보면 지금도 뭐 현장 민원인의 날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자체가 또 나오려는 의지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게 아니다. 이게 국회의원은 현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후배들한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실제로 자기 의원이 한 다음에 다른 후배 의원들이 많이 따라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선 같은 경우는 뭐 정치인의 꿈이니까. 그렇죠. 뭐 그래서 가능성은 열려 있는데 그건 알아서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걸 봐서는 뭐 만약에 지지율이 잘 나오고 뭐 본인이 하면은 본인 지지율이 딱 나오고 뭐 국민적 요구나 당의 요구가 있으면 나오겠지만 우 의원 스타일을 봐서 그렇게 막 안 나오는 걸 무리해서 할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원식 의장이 사실은 개헌을 일찌감치 이제 지난 대선 레이스 때도 던졌다가 거두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물론 본인 의장 임기 중에 개헌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남은 국회 여정을 아마도 개헌을 하는데 굉장히 힘을 기울일 것 그게 같아요.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전 국회의장이나 뭐 이렇게 알아보면 의장이 되면 개헌병에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국가적 막 책무라고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렇죠. 또 입법부에서 할 수 네. 있는 게 또 그러니까, 그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본인의 그러니까 사명감, 개헌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야를 가리지 않아요. 이전에 그 아니, 맞아요. 예. 국민의힘 쪽에서 정의화 의장도 보면은 약간 개헌. 근데 그분도 좀 중도적인 측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보면은 개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 우 의장이 좀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내란 청산이 먼저인데 웬 개헌이냐 그러면서. 근데 그 이제 개헌병. 아니 지금 보니까 벌써 지금 민주당은
하반기 국회의장 레이스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주요 후보가 박지원, 조정식, 김태년인데 벌써 어디는 여론조사 결과도 내놓고 이게 또 지방선거보다 빠른 내년 5월에 선출을 하기 때문에 이게 또 굉장히 이렇게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난리라는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서 그 우원식 의장이 이어서 12월 3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은 아마도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김상욱 의원인데요. 김상욱 의원은 좀 어떤 인물입니까? 계엄이 없었으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에는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분인데 계엄 이 과정에서 이제 사태 과정에서 이제 존재감을 보여줬던 분인데 울산 뭐 지역구는 이제 초선 의원이죠. 나이 그렇습니다. 40대 초선 네. 의원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니까 원래는 뭐 경북 의성군에 태어났는데 뭐 이제 고대 법대 나와가지고 일반 기업 근무하다가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울산광역시 를 무대로 주로 이제 변호사로 활동했고 실제로 울산 지역에서는 가장 큰 법무법인을 운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뭐 노동 사건이라든가 부동산 사건 자문 활동을 많이 했고 이 뭐 국힘에 입당해가지고 이제 이 뭐 사실상 공천 전략 공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 국회의원이 됐고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탄핵 주장하고 탄핵 표결 2차 표결 때 이제 찬성표 던지고 그 뒤로 이제 국힘 내에서 이른바 뭐 왕따 비슷하게 당하고 이러니까 민주당으로 이 대선 직전에 옮겼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저는 좀 웃겼던 게 그 이제 그나마 친한 사람이 박주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거운동 가면서 박주민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약간 케미를 잘 보이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두 사람 모습 보면서 이제 아기 공룡 둘레에 나오는 또치와 뭐 마이콜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더라고요. 마이콜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탄핵 그 소추한 다음에 1차 표결 때 국회에서 그때 이제 그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던 김상욱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때 1차 때는 가결이 아니고 아마 부결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긴 하는데 본인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다만 윤석열이 하야 안 하면 다음에는 그때 이제 던진다. 다들 이제 가결될 걸 되게 기대하면서 이제 뭐 이제 TV를 보든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국힘이 이제 당론으로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김 의원이 막 들어오니까 기자들이 와 와, 이러면서 되게 와 감동적이었어요. 이랬는데 근데 나중에 저희도 밥 먹다가 소리 땀 뻘뻘 질렀는데 흘리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데 나와서는 사실 나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막저 뭐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건이 이제 다음에는 윤석열이 이제 하야를 한다든가 이 정치적 결단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탄핵 맞아요, 찬성표를 맞아요. 던지겠다고 했죠. 결국 일주일 뒤에는 당연히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과연 누구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 뭐 그거는 김상욱 의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무슨 비밀을 밝히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윤석열의 마이 올드 베스트 프렌드라고 윤석열이 했던 그 박성민 의원이 그 박성민 의원이 예, 김상욱 의원을 그 이쪽으로 영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워낙에 이제 저쪽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 처음에는 김상욱 의원이 시작을 어디서 했었냐면은 송철호 변호사, 그러니까 울산시장 예. 쪽에서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 및 뭐 교수 그 선언의 이름을 올렸다가 그때 이제 공천 과정에서 비판도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냥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로 지지 선언 나서지는 않았고 나는 성향이 안 맞아서 1년 만에 나왔다. 그런데 여하튼 이런 분을 영입을 한 게 이제 박성민 의원이죠. 근데 뭐 들리는 얘기는 뭐 이제 뭐 박성민 당시 이제 울산 중구청장인가 그랬는데 그분의 자문 변호사였다는 얘기가 있고 여하튼 그 박성민 의원하고 저 인연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성민 의원의 제안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그리고 박성민, 김기현, 이채익 당시 의원입니다. 등 울산 지역 정치인의 각종 송사를 돕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고요. 실제로 그 울산 중구청장 재직당할 때 그 드림 합창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중구청 하나에 그 네. 단장으로도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확인은 안 되는데 김 의원이 예전에는 박성민 의원을 무슨 정치적 아버지다 뭐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건 확인은 안 된 건데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박성민 의원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겠죠. 그리고 박성민 의원도 그 나의 올드 베스트 프렌드 등에 칼을 꼽는 사람을 내가 영입했다니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과거를 부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근데 되죠. 김상욱은 고초를 참 많이 겪은 게 그 비상계엄 그 해제 그 요구 결의안에 국회에서 이제 참여한 18명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배신자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당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당 대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예 대놓고 이 찬성표 던진 사람들 탈당해라라고 하면서 사실 김상우 의원 찍어가지고 이제 탈당을 요구했고 의총 같은 데 갔을 때도 나가라 뭐 정치 잘못 배운 너랑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탈당 요구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지역구에서도 그 울산 지역에 이제 보수 단체에서도 이제 탈당 요구하는 비난 여론이 되게 컸고 그 지역구에 뭐 김상우 의원이 이 계엄 참사에 대해서 이제 송구합니다라는 현수막 붙으니까 거기다 빨간 스프레이로 막 욕설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가족에 대한 협박도 잇따라 가지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김 의원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제 이렇게 괴로움이나 협박에 시달려서 괴로울 때는 이게 많이 걷고 계단 오르면서 이제 스스로를 이제 지치게 해서 예. 쓰러지게 만들어서 견뎠다고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김상욱 123일의 기록이라는 책을 엮어서 냈는데 그 책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날 이제 이 풍경을 그린 겁니다. 계엄 해제 당일 오전에 국회 본관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던 국민의힘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그제야 보았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 그 어제 전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본인들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비난이 어떻게 돌아왔냐면 당시 상황을 묘사하면서 의총에서 원내대표의 엄중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당사로 오지 않았고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행동에 무단으로 동참했다는 질책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니까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장면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로 또 지역구가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김상욱 의원의 의정 활동에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보통 이제 정치인이 튀는 행동을 하면 뒤에 무슨 배경이 있냐, 이 정치적 욕심이 있냐 이런데 그냥 김상우 의원 제가 사적으로는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되게 순수한 자기 어떤 그렇죠. 정의감이 바로 네. 이걸 왜냐하면 정치적 이득이 전혀 없어요. 일단 초선 의원이고 자기 지역구가 뭐 수도권도 아니고 좋은 데거든요, 또 거기가. 울산인데 울산에서 자기 아니더라도 지금 치고 들어올 사람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울산에서는 거의 끝나는 거지. 끝나는 예. 겁니다.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끝났다는 게 그쪽 당원들하고는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돌아볼 거 없이 되게 자기 정치적 이득보다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이거예요. 김상욱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엄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계엄은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보수 진보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0 항쟁 이후 이제 그 60 항쟁 뭐 87 그 개헌 이후에 네. 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 내렸는데 민주주의를 40년 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시켰다. 폭거였다. 그래서 이건 당리당량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히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 국채다. 그리고 헌법 질서다. 근데 이걸 허트러뜨렸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아니 본인이 실제로 울산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을 때 모자 눌러쓰고 가봤대요. 그때 이제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그 집회였던 것 같은데 거기 가보니까 김상욱 욕이 그냥 욕이 아니고 정말 무시무시한 욕설이 오가는 모습을 직접 목도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민주당으로의 그런 정당 바꿈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이제 울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기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도전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정말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고 지금 지역 정가에서는 김상욱의 도전을 거의 대부분 사실화시켜서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 전임 시장이었던 아까 얘기했던 송 전 시장이라든가 뭐 이선호 그 대통령실 비서관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정서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득표력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직접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전에 들어보면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김상욱이라는 그럼 사람이 일단 거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되면 의원직은 더 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도 중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분 보니까 이렇게 그 정치를 그냥 잘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큰 도전을 하니까 지더라도 나간다는 생각인 것 같고 아마도. 그날 개엄날 보인 행동과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좀 네. 별났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아무리 뭐 그 국민들 보기에 입 바른 소리해도 자기 차후를 보면서 다 절대 못하죠. 한 수 한 수를 네. 밟는데 이 사람은 한 수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기서 제가 좀 기억에 남은 게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소리 들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승민 전 의원을 봤잖아요. 그렇죠. 완전 끝났죠. 그리고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느긋한 것 같은데 결국 나 아니면 누가 오겠어 하는데 되게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동훈은 더 큰 배신자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자리까지 줬는데 그렇지. 이거 어떻게 등에 칼을 꼽니? 그게 다수고
정중도적인 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은 안 데려옵니다. 바깥에서 찾아서 데리고 오지.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윤석열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보면서 저분도 참 앞날이 근데 어둡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보다 더 두 발 세 발 나간 사람이 이제 김상호 의원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계엄의 밤을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또 하나가 안기령 지금 대통령실 부대변인 당시에는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는데 이번에 12.3 1년이 지나면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영상이나 사진으로 등장한 게 안기령 부대변인이 이렇게 총구를 손으로 잡는 모습. 예, 그러면서 뭐 부끄럽지도 않냐.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사실 안기령 의원이 그날 한 거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전 세계를 탔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분이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그 정도 인지도와 이런 걸 정치적 무게를 가지신 분은 아니었지만 이거 한 장으로 이제 한국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적 장면을 어쨌든 장식한 분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본인 얘기하기로는 머리로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계산할 생각이 없이 이거 못 막으면 다음이 없다. 뭐 그래서 했다. 이런 회고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 부대변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실은 이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도봉갑에서 사실은 출마했다든 낙선을 하는 굉장히 그 총선 분위기가 또 심지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쪽이 아까 뭐 김근태 의원 이야기했지만 도봉갑이 이제 김근태 의원이 3선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니 인재근 여사가 이제 3선을 한 지역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민주당 색채가 되게 강한 지역이어서 이 누가 가더라도 이제 쉽게 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22대 총선 앞두고 이제 인재근 의원이 이제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당시 그 GT계 인 그 유은혜 전 장관을 추천했다는 고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였으니까 이제 다른 김남근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약간 이게 좀 안 맞아서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도봉갑이 이제 전략지구 전략선거구로 지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안기령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을 됐는데 이 문제는 이제 양기령 부대변인이 아까 뭐 잠깐 이력을 이야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경주 출생이고 아마 울산 쪽에서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이대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보면 도봉구랑 전혀 이제 인연이 없는 분인데 이분을 이제 아무리 이제 텃밭이 좋다고 해가지고 하더라도 꽂아 넣은 거 아니냐, 낙하산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좀 많았고 반대로 이제 그때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이제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36년 동안 이 이제 도봉 토박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밑바닥을 다져왔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게 이 이제 안 부대변인이 이제 약간 낙하산이라는 걸 인식을 이제 불을 지폈던 게 이게 지역구에 갔는데 뭐 분이 이제 여기 무슨 동이냐고 묻는데 동 이름을 몰라가지고 버벅대는 모습이 이게 전파를 타면서 그때 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것으로 좀 정정을 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기령 그 지금은 대통령실 부대변인인데 뭐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공천을 받는 시기라든가 계엄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영상 노출 활동을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솔직히 말해서 또렷하게 정치적으로 안기령 하면 떠오르는 뭐 예를 들면 말이라든가 이런 게 또 딱히 존재하지는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어쨌든 그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로 그분은 자기 정치적 앞날을 이제 정해지신 건데 다만 이제 그 전까지 보여진 거는 사실 그 언론계에 있다가 이 정치권에 뛰어든 것 자체로 한번 논란이 됐었고 아까 김진우 기자 얘기했지만 그 지역구를 너무 쉬운 데를 받은 게 아니냐 근데 준비가 좀 덜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내란의 밤에 어쨌든 목숨 걸고 그렇죠. 그런 행동을 네. 했기 때문에 그거로 자기가 이제 과거의 것들을 뭐 그건 이제 지난 일이니까 대통령실 지금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하니까 뭐 부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잘하고 그리고 해서 이 다음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거에 대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에는 이분이 아직 정치적 이력이 좀 짧아가지고요. 네. 보여준 것도 사실 아직은 없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실에 이제 그 누구야 새로 이제 그 대변인 남성 대변인 오기 전까지는 대변인 부대변인 상당수가 그냥 여성으로 진용이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 여하간 또 이제 안기령 그 부대변인의 역할도 굉장히 컸지만 그 계엄을 뭔가 이제 벌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수습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이 두 분의 이름이 반드시 떠오릅니다. 바로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인데 먼저 김병주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성 장군 출신 뭐 재선입니다. 뭐 이분 또 이력도 되게 특이하긴 하던데요. 경북 예천 출신인데 초중고는 또 태백에서 나왔더라고요. 이게 이제 아버님이 광부 같은 일을 광부였다고. 하시면서 네. 어머니는 약간 그쪽에 생선가게 하면서 되게 가게가 어려워가지고 그때부터 약간 군인이 되어야 되겠다. 보통 이제 가게 어려우면 이제 좀 집안 돕기 위해서라도 군인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뭐 김유신 장군을 동경해서 뭐 삼국 통일한 것처럼 남북 통일이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제 육사를 가야 됐다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때는 또 이제 그 근처에서 있는 강릉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육사 가기 위해서는 이제 몸도 마음도 단련을 해야 되니까 아침마다 남대천을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80년에 이제 육사 40기로 입교를 했고 또 특이한 게 이게 포병으로 이제 인관을 해가지고 포병 소위로 인관해가지고 이 포병 쪽으로 해서 이제 34단장 육군 미사일 사령관 거쳐가지고 한미연합 사령부 부사령관까지 역임했는데 포병 출신으로 이렇게 별 4개 다는 경우가 상당히 드물거든요. 드물군요. 그래서 네. 이분이 이제 그 뒤로 이 전역하면서 이후에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 시절에 민주당 영입인지 3호로 입당을 했는데 당시 입당의 변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애국가 사절을 가장 좋아한다. 그러면서 뭐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평화롭고 위대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충성을 다하겠다고 밝혀가지고 되게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21대 국회 때 비례대표 의원으로 입성했고 22대 때는 이제 경기 그 남양주 시을 여기 지역구 출마해가지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아니, 아닌 게 아니고 본인이 가난한 광부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성 장군이 될 수 있었냐라는 질문에 그 비결로 손자병법을 굉장히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손자병법 덕후로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뭐 전역한 이후에 2019년 4월 15일에 뭐 국방 TV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손자병법하고 자기가 군 생활에서 익힌 경험을 통해서 뭐 사회와 소통하겠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관한 방송을 강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뭐 시크릿 손자병법 이런 책도 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재밌는 게 말씀을 제가 이제 군 장성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잘 재밌게 예, 재밌게 하고 구수하게. 뵌 적은 없고 음. 보통 약간 무게를 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매불쇼 이런 데도 잘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즐겨 하시고 그래서 약간 좀 제가 아는 그런 느낌의 분하고는 많이 다르고 그리고 여담인데 그 이제 계엄했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분이 이제 경기사 나가려고 최고위원을 그만두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 저가 이제 여당에 취재한 바로는 국방부 장관도 내심 조금 바라셨던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꽤 여러 곳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이번에는 원칙이 확고하게 문민 장관을 세우겠다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분이 그 흔쾌하게 접고 그냥 안규백을 지지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뭐 전해진 얘기로는 가족들이 이제 인사청문회 하는 자리는 절대 반대한다는 말도 있다고는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재산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문제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손자병법을 좋아한다는 거는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병술 중에 하나가 부전승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부전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안 싸우고 이기는 손자가 이긴 최상의 승리를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계엄 때도 부전승을 했다고 여기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2차 계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쉽게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령관 있잖아요. 곽종군을 직접 만나서 12월 6일에 이렇게 설득하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끌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안 싸우고 우리가 계엄에서 이겼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고 그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자병법 이야기 나오니까 이분이 이제 무슨 말을 하면 이제 손자병법을 이렇게 인용을 많이 하시던데 그때 이제 박정훈 특전사령관을 이제 갑자기 찾아간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그때 이제 좀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박성론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이제 갔다고 하는데 자기 그때 갔던 이유가 이 2차 계엄을 막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게 이 특전사령부가 가장 이제 핵심 부대다 그렇게 생각해서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나온대요. 가장 강한 부대의 적장에게 항복을 받으면 나머지 부대는 무너진다. 그래서 곽종군의 항복을 받아서 그 뒤로 이제 차례차례 그때 뭐 이준우 소방사령관도 전화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도와달라고 가서 라이브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손자병법이 통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어쨌든 간에 그 수는 굉장히 좋았던 수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두 사람 만나서 한 김병주 거는. 의원이 여하튼 보면은 뭐 어떻게 해가든 역할은 굉장히 세게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 역할을 좀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특전사 수방사가 가지고 어떤 명령을 받았어, 그다음에 어떻게 지시가 국회 서울 투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시가 어디까지 내려갔어 해서 내란 계획 실행 관련 자백을 받은 거잖아요. 뭐 이제 곽종군, 이진우 이런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군이 끝내 쿠데타의 길로 가지 않은 것은 일부 양심적 지휘관과 병사들의 결단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다른 부대들한테도 이제
구테타에 가담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굳이 이걸 이제 구조적으로 설명을 하면 내란 주도의 계엄 지휘부, 뭐 헌정수호 쪽 현장 지휘가 하면은 이쪽으로 힘을 실어준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자꾸 국방위원회에 나와서 이제 국회가 군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다. 뭐 이런 신호를 자꾸 이제 국민들한테도 던지고 군에도 던지고 국제사회에도 던지고 그래서 특히 군 내부에도 이제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모든 조치가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약간 압박을 한 느낌이 있고요. 또 본인이 이제 어쨌든 군 인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얘기를 그런 해서 제보를 받고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병력을 내렸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구체적으로 대응을 한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카더라식의 정보가 많은데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근거가 있으니까 제보를 이제 뭐 교차 검증하고 또 이제 뭐 기자회견, 특검 수사 뭐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네.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언급드렸지만은 그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병조 의원 못지않은 정보통인데 그 국정원 그 출신이어서 그런지 계엄이 선포되기 직전에 그런 정보를 미리 알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들은 바는 그래요. 김민석 의원한테 왔는데 김민석 의원이 초동 그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박선원하고 아까 말한 김병주 의원 둘이서 이제 자기들 다 각자 정보가 있으니까 그걸 기초로 해서 서로 이제 좀 부풀렸다는 게 이상하고 좀 더 구체화하고 네. 살을 쳐서 이제 더 떠들었다. 그러니까 떠들었다기보다 외부에 알리고 경고를 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사전에 좀 알았다는 거고 그 직전에 알았다는 얘기 또 있는 그 거죠. 전부터 예. 이제 박선원 의원하고 이제 김병주 의원은 이제 사실 그러니까 작년 여름부터 사실 이제 이 계엄령 선포될 거라는 식으로 경고를 계속했고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계엄 선포되면 가장 핵심 부대가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 707 특임단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미 일찌감치 그때 계속 예의주시했는데 박선원 의원실에 보니까 이제 이른바 국정원하고 맞아요. 특전사 네. 출신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이제 체크를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이 12월 그러니까 2일 날 이 특임단이 영해 훈련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영내 훈련을 하더라. 즉 대기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이 좀 이상하다는 보고를 받고 12월 3일 당일에 또 특전사랑 이런 나머지 이 707 부대들이 이 일과가 9시에 종료돼야 되는데 종료되지 않는다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때 휴대전화를 일체 수거했다 이런 첩보를 받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이제 예산에 대한 항의 표시하는 담화를 발표하는 걸 보고 이거 뭐가 좀 위화감을 감지해가지고 계엄령이 선포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걸 좀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실제로 이게 갈지까지는 이제 뭐 그 이후의 문제니까 다만 자기는 이제 대통령이 딱 이 계엄 선포하라고 이렇게 왜 우리 보면 그 화면 있잖아요. 이렇게 앉으려고 하면 뒤에서 누가 이렇게 빨리 맞아.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데 그때 보면 그때 약간 기괴한 모습에서 자기 앉자마자 계엄령 선포한다고 생각하고 바로 이제 집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국회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박선원 의원이 그 원에 근무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계엄을 또 막은 주요 인물 중에 하나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뭐 그런 사이는 아니라고 한다면서요? 그 박선원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둘이 별로 친하지 않고 딱 한 번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면 기조실장도 하고 네. 특보도 하고 나중에 이제 1차장도 했었는데 자기가 특보 시절인가 영국에 갔을 때 홍장원 차장하고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박선원 의원이 그 얘기를 합니다. 방송에. 그러니까 제가 박선원 의원 말하는 거 들었는데 만약에 자기는 사실 제일 이제 자기는 계엄을 알고 있었잖아요. 하고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자기는 홍장원 차장이 거기에 가담할까봐 사실은 조마조마했었다. 그랬구나. 만약 가담하면 이거 이렇게 쉽게 안 끝난다. 그렇죠. 원까지 가담을 하면 아니 원이라기보다 그분 굉장히 치밀하잖아요. 홍장원이 가담하면 이거는 끝이다. 이게 쉽게 안 끝난다. 이렇게 걱정을 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홍장원이 가담할까봐 조마조마했고 그래서 안 하길 천만다행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홍장원 이른바 그 홍장원 메모 이제 폭로되고 난 다음 날이 7일이잖아요. 그때 11월 7일 날 이 박 의원이 SNS에다가 딱 올렸던 게 그거예요. 능력이 좋아서 홍장원 차장을 계속 경계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체포 조치 거부하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박선원 의원이 이렇게 발빠르게 이렇게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뭔가 좀 속칭 말하는 빨대가 정보기관에 있는 게 아닌가. 예, 빨대가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은 그 국정원에서 특보도 하고 그 기조실장도 하고 1차장도 해서 상당히 여러 곳에 빨대가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그 가장 중요한 게 그 홍장훈 차장 계엄 당시에 이제 그 국정원 동영상이 나갔잖아요. 뭐 네. 그것도 이제 어디서 나갔고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고 정확히 알고 있었대요. 이걸 누가 내보내고 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특수 위장 임무 만든 블랙 요원 얘들이 하나도 복귀를 안 했다. 종료 이후에도 이것도 시시각각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보를 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또 재밌는 얘기가 주변에서 해준 얘기예요. 이게 이분이 국회의원이라기보다 정보를 수집해서 총괄하는 사람의 느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보 같은 거 있잖아요. 계엄 이런 얘기는 자기가 낱낱이 밝히지만 어떤 국위가 관련된 안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조심해서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국회의원보다는 오히려 국가정보원장이나 이런 정보기관의 수장을 꿈꾸는 게 아닌가. 이게 여권 인사들의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상당히 이 계엄 얘기는 하지만 의외로 말을 많이 안 한다. 그리고 오. 아무튼 빨대는 곳곳에 있다. 네, 이런 알겠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죠.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우 선배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뭐 저는 한마디로 하면 이번에는 밥값 제대로 했네라고 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맨날 싸우면서 세비만 축 내고 뭐 밥값도 못 산다고 비판받고 있는데 이제 계엄의 밤 때 진짜 밥값 제대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오늘 소개하신 분들은 그리고 근데 이제 하나 덧붙이면 이분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뭐 감사를 표시한 분들이 사실 계열 당일날 국회로 달려온 시민을 비롯해서 이제 뭐 아까 그 저기 뭐야 김병주 의원 때 뭐 택시 드라이버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자기 그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 뭐 도와주기도 맞아요, 했다는데 네. 이런 뭐 또 어떻게 보면 익명의 시민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계엄을 막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언더진윤 편에서 이제 한 줄 평에 가수 싸이 노래 인용해가지고 나 완전히 세대서라는 뭐 인용을 했는데 싸이 노래를 한 번 더 인용하면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이날의 챔피언입니다. 네, 이어서 이용욱 선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저도 김종인 기자 흉내내가지고 노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밥값 했네는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걸 누군가 먼저 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해, 준비를 안 했고요. 이게 일단 윤석열이 구속이 됐지만 뭐 추경호, 박성재, 한덕수 등이 이제 구속 기각됐잖아요. 그래서 내란 청산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게 이제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9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그 그룹 중에 잼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아, 제 그래서 맙니다. 예. 예, 난 멈추지 않는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렇게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아직도 시간이 있어. 지금 이렇게 멈출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현상하게 맞게 개사를 하면 이렇게 여기서 내란 청산 끝낼 수 없어. 우리 아직도 잔당이 많아. 야, 예, 오늘 지금 이렇게 지금 멈출 수는 없어. 그래서 윤석열과 그 잔당의 박멸 때까지 멈추지 말자. 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까 서두에 사형 집행까지 얘기하시더니 뭔가 좀 이렇게 실종 일관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 인사담의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경향TV 커뮤니티를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방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